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벌써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결혼을 좀 빨리 했거든요. 20대에 결혼했다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 쳐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어릴 때 못 모르고 남편에게 홀라당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결혼을 했다고요. 그냥 대충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해서 습관처럼 말하고는 했지만 사실 남편이 미친 듯이 좋아서 못 모르고 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에게 벗어나고 싶어 결혼을 선택했어요.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잘 자란 것도 신기할 만큼 암담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어릴 때 저는 제가 차라리 부모 없는 고아였으면 더 좋겠다 싶었던 순간까지 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싫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하도 사기를 쳐서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 다니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저를 미워했습니다. 저를 임신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다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매일 집에 경찰이 찾아오고 감옥에 가는 걸까 싶었는데, 자라면서 보다 보니 자연스레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오갈 데 없는 전과자였어요. 전과가 있으니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아버지는 동네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나 사채업자들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조금씩 푼돈을 받아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이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평생 제대로 된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으이, 그 인간아. 그런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닐 시간 있으면 제발 처자식 생각해서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나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이 몸 쓰는 일을 어떻게 해. 나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오니까 잔말 말고 이 돈 가지고 애들이나 잘 키우고 있어. 꼴랑 이 돈 가지고 애 셋을 무슨 수로 잘 키워. 아휴, 내 팔자야. 꼴랑? 이에 팬네가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 가지고 하는 소리 봐라. 네가 남편 대접을 그따위로 하니까 남편이 나가서 잘 될 턱이 있냐? 어릴 때 기억이라고는 부모님께서 항상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며 시끄럽게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싸우면 항상 아버지는 집을 나갔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애가 셋이나 있는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항상 돈이 없어 허덕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꾸러 다녔어요. 저와 동생들은 그런 어머니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밤새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술만 얌전히 먹으면 다행이죠. 술에 취하면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갖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인간한테 자식 새끼만 줄줄이 셋이나 퍼질러 나서는. 아휴, 내 팔자야. 이게 다 네 년이 내 발목 잡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아빠 좋아서 결혼을 살아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나도 엄마 같은 엄마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도망을 가. 안 잡을 테니까. 무책임한 아버지도 싫었지만 항상 남탓만 하는 어머니가 더 미웠습니다. 어린 딸한테 해서는 안 된 말들을 매일같이 퍼부었으니까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년이? 기껏 낳아서 키워줬더니만 말하는 꼬락서니 좀 마라. 너 이리 와. 아주 내가 먼지나게 패줄 테니까.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엄마한테 사정한 적 있어? 자기들이 좋아서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지같이 키울 거면 뭐하러 낳았어? 엄마라는 사람은 매일 자기 인생을 한탄하느라 셋이나 되는 자식을 방임했고 툭하면 저를 때리고 욕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한테 사기나 쳐서 벌어온 돈 몇 푼 던져놓고 사라지면 아버지 노릇 다 한 거다 생각하는 못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부모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부모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일찍 한 거예요.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언제나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워낙 생활력 없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부모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더군요.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얘기해봐야 안 해주실 게 뻔하고 제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 학원비를 제 손으로 벌었습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애초에 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등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웬만한 아르바이트라는 아르바이트는 다 했습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 사인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사인이야 대충 제가 하면 될 일이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웬만한 건 다 제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사실 일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았거든요. 어른인 부모도 안 주는 돈을 어린 제가 스스로 벌어 쓴다는 게 나름 뿌듯했습니다. 제가 번 돈을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았고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학원비도 내고 동생들 용돈도 조금씩 주며 남은 돈은 다 모았어요. 고3까지 공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씩 자면서요. 그렇게 악착같이 산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될 만한 대학으로 가고 싶었어요. 웬만하면 전문대로요. 4년씩이나 학비를 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공과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조건이 딱 맞았거든요. 어차피 제 생각을 부모님에게 말해봐야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없을 거라는 걸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아둔 거였죠. 적어도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처음 이 집을 나가야겠다 생각한 게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하마터면 대학을 못 갈 뻔했거든요. 제 부모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몹쓸 사람이냐면요. 자식 대학 등록금에까지 손대는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제 수중에 돈이 있는 걸 알게 되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대학 합격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라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거머리였습니다.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따로 모아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거의 다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었으니 차곡차곡 봉투에 돈을 모아 책상 자물쇠 서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돈 냄새를 어떻게 맡았는지 제 책상 서랍을 강제로 열어서 다 뒤졌더라고요. 제 일기장은 바닥에 던져놓고 돈 봉투를 손에 쥐고는 어머니께서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제가 돈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한 줄 알았는지 이 돈 어디서 났느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이라고 하자 어머니는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게 잘했다네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하게 제 돈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제 돈 봉투를 뺏었어요. 이 돈은 제가 힘들게 모아둔 제 대학 등록금이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너 우리 집에 빚이 얼만 줄이나 알아? 돈이 있으면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지. 네 주제에 대학은 무슨 놈의 대학이야. 그 순간 알았죠. 낳아준 사람이라고 다 부모는 아니구나. 내 돈 가지고 왜 엄마 빚을 갚아? 등록금은 절대 못 주니까 뺏을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리 집 빚이 내가 혼자 쓴 돈이야? 다 너희 키우느라 쓴 돈인데 당연히 네가 갚아야지.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인데 지금까지 키워줬으면 부모한테 보답이라는 걸 해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부모 앞에서 눈을 부라려? 와, 엄마 아빠 둘 다 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도대체 지금까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보답을 하라는 건데. 내 돈에 한 번만 더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인연이 미쳤나? 뭐? 경찰? 그래, 어디 한번 경찰에 신고해봐라. 부모가 자식 돈 가지고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잡아가냐? 흥분한 어머니는 제 머리통을 쥐어박았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제 봉투를 뺏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더군요.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돈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동생들을 두고 나온다는 게 마음에 쓰였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도 나와서 사람 구실하고 살아야 나중에라도 동생들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집을 나와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작정하고 저를 찾으려고 하면 찾는 거야 시간 문제였겠죠.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잡히면 다시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열심히 했어요. 저는 동기 중에 제일 먼저 항공사 승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취직되자마자 저는 바로 동생들을 제가 사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저 혼자 살기도 빠듯한 반지하 새방이었지만 괜찮았어요. 동생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됐거든요. 저와 동생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꼈습니다. 동생들도 저처럼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물론 셋이 사는 동안 부모님은 아무 때나 불쑥 찾아와 저희 형제를 괴롭혔지만 그럴 때마다 셋이 똘똘 뭉쳐 부모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제가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곁에서 남편은 다 지켜봤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매일 졸랐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동생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은 후에 하고 싶었어요. 제가 동생들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만 해주면 제 동생들까지 다 걷어주겠다네요. 유부 선배님들이라면 다들 아시죠? 신혼부부가 처남과 처제를 데리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희 남편은 제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꼬박 5년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요. 더군다나 제가 결혼할 때도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제가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난리를 쳤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신혼집이 30평대 아파트였는데요. 그 큰 집에 동생들만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뻔뻔하게도 저와 남편에게 괘씸하다고 하셨어요. 위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린 딸 데리고 가면서 우리한테 이러면 쓰나? 장인 장모는 다 쓰러져가는 월세집에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나? 그래, 내가 없는 살림에 딸년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기껏 승무원 만들어놨더니만 그런 귀한 딸 홀라당 데리고 가면서 우리도 집 한 채는 사줘야지. 저는 남편 앞에서 정말 쪽팔려서 혼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딸이 시집가면서 동생들까지 줄줄이 달고 가는데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당신들 살 집까지 내놓으라니요. 정말 너무 뻔뻔해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이 정도로 뻔뻔한지는 몰랐네요. 자식이라고 낳아놓기만 했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귀한 딸이라고 말하기 민망하지도 않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이 나타날 때마다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물론 부모와 인연을 아예 끊고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돈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연락했습니다. 저는 독하고 모질게 굴었어요. 연락이 올 때마다 번호를 바꾸고 동생들에게도 신신당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부모님이 제 남편에게까지 연락했나 보더군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래저래 남편에게 빚을 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본 바탕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컸거든요.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결혼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한참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늦게 낳은 늦둥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주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부족한 거라고는 없이 남편이 해달라는 건 전부 다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모난 구석이 없고 참 밝았어요.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남편의 천진만만한 모습이 철이 없어 보일 때가 있더군요. 시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만 하신 분들이다 보니 굉장히 고지식하세요. 남편은 외아들입니다. 시부모님의 모든 기대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온 자식이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도 바라시는 게 많았어요.
처음엔 저도 워낙 옛날 분들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이해하고 노력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살림이나 남편 내조 같은 것도 잘 할 줄 모르고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만나면 조금 무서웠거든요. 하나뿐인 외아들이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우기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서 허락하긴 하셨지만 동생들까지 달고 시집 온 제가 시부모님 눈에 예뻐 보일 리 없었죠. 더구나 저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시부모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에 오셨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제 동생들까지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냉장고가 텅 비면 여자가 둘이나 사는데 살림을 안 한다고 잔소리하셨고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사치를 부린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동생들도 저도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나란히 벌받는 아이들처럼 서 있고는 했어요. 저도 동생들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고 넘기기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게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은 남동생은 일이 있어 나가고 여동생만 집에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아버지께서 오전 일찍 집에 오신 겁니다.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였지만 사실 제 불찰이에요. 시아버지께서 항상 전화도 없이 불쑥불쑥 집에 오시는 일이 허다했는데 진작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했어요. 저희 부부만 사는 게 아니라 동생들도 있으니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라고요. 그런데 그날 동생이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시아버지께서 와 계셨던 겁니다. 동생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잠옷만 대충 걸치고 나왔는데 거실에 떡하니 시아버지께서 앉아 계셨던 거죠. 동생이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어른, 아무리 그래도 오셨으면 기척이라도 내셔야지. 너무 놀랐잖아요. 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누가 기척을 내? 사돈 처녀야말로 내가 불쑥 오는 게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다 큰 처자가 형부 집에 얹혀 사는 게 말이 돼? 그날 저녁 제가 비행해서 돌아왔더니 여동생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더는 이 집에 못 살겠다고요. 저와 남편은 여동생을 말렸습니다. 옛날 분이라 그러시는 거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사돈어른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때문에 언니가 애 안 생기는 거래. 눈치 없이 신혼부부 사는 집에 얹혀 살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나가야 언니가 애가 생긴대. 나한테 나가라고 고함 지르시더라니까. 남편은 동생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중간에서 곤란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왜 아이를 안 갖느냐고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결혼한 지 꽤 됐으니 그럴만도 하긴 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동생들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피임하면서 일부러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한 결혼이기도 하다 보니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해줬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여유가 생기면 갖자고요. 그런데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더 낳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은 은근 바라는 것 같았지만 제가 낳고 싶지 않다 보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기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 아래서 자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아무리 싫어도 저도 저희 부모 핏줄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 없는데 제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기는 할까, 이런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시부모님을 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유난한 건진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저와 아들인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귀하디 귀한 늦둥이이자 외아들입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아들이라면 아주 덜덜 떠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처럼 까다로운 분들이 저같이 부족한 것 많은 며느리를 받아주신 걸 보면 아시겠죠? 남편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처음엔 저도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워낙 귀하게 여기시길래 저도 남편과 결혼하면 같은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를 귀한 며느리가 아닌 당신들의 귀한 아들 옆에 평생 시중이나 드는 하녀로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날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불쑥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전날 저녁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장기침을 좀 했답니다. 그래서 새벽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전전긍긍 하신 거예요. 시부모님께서는 밤새 배에 도라지를 넣어 푹 끓여 오셨더라고요. 배가 기침에 좋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행여나 아플까 걱정하시는 마음이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기침을 좀 하는 걸 가지고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세아가, 너는 남편 내조를 어떻게 아는 거니?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아주 건강했던 애야. 근데 너랑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감기에 걸리냐 말이야. 너 설마 내 아들 밥도 안 챙겨주고 굶기는 거 아니니? 저는 순간 제가 자식이라도 하나 어디서 입양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저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기라도 한 사람처럼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시며 나무라셨어요. 승무원이면 매일 비행기에서 사람들 시중 주는 게 일이니 남편 챙기는 것 정도야 어련히 알아서 잘할 줄 알았더만 남편 하나 못 챙기고 뭐 했냐? 시어머니만으로도 벅찬데 시아버지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을 쏘아봤어요. 이 사달이 난 게 다 남편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시부모님에게 이제 그만하시라며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큰 아들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아침부터 쫓아가지고 괜히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그래요. 나 괜찮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아들은 어쩜 마음 씀씀이까지 이렇게 따뜻해. 세아가, 네가 부모한테 배운 게 없으니 잘 모르나 본데 본디 아내가 집안에서 남편을 잘 보살펴야 남편이 나가서 기를 펴는 거야. 앞으로는 얘 좀 잘 챙겨라. 아침밥은 꼭 먹여서 회사 보내고. 시부모님은 남편의 볼을 어루만지며 이마를 연신 확인했습니다. 열이라도 나면 어떡하냐고요. 정말 눈꼴 시려서 봐줄 수가 없더군요. 그날 시부모님은 제게 아침상까지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에 올린 반찬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괜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짠에 싱겁네부터 시작해서 저더러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냐입니다. 장녀가 음식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요. 거기다가 바쁜 와중에 기껏 청국장까지 끓였더니만 저더러 청국장은 왜 끓였냐고 당장 치우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청국장 냄새를 너무 싫어한다네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입맛이 까다로웠대요. 냄새나고 징그럽게 생긴 건 아예 입에도 안 돼 매일 스팸에 김만 먹었다네요. 그것마저도 입이 짧아서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입에 넣어줬답니다. 대학 때까지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청국장 냄새를 싫어해 청국장을 끓이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싫어했었대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서 끓였다고 버럭 한 소리 했습니다. 남편 입만 입인가요? 제 입도 입인데 힘들게 제가 끓인 음식을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까지 하시니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가 끓인 청국장을 식탁에서 치워버리셨어요. 세아가,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남편이 싫어하는 것도 모르니? 에이구. 아들, 엄마가 금방 김치찌개 끓여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시어머니는 굳이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다시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저에게 눈치 없이 청국장을 끓이면 어떡하냐고 성하였어요. 순간 저도 욱하더군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해서요. 남편은 저를 보며 눈을 찡긋거리고 연신 손을 비비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부모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남편은 제게 대신 사과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들이라고 하면 저렇게 유난하게 구시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제게 이해 좀 해달랍니다.
남편도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마마보이로 유명할 정도로 놀림을 받아 부모님에게 여러 번 그러지 마시라고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워낙 연세가 많으신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으신대요. 내가 중간에서 당신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앞으로 처남이랑 처제한테 잘할게. 시부모님이 어렵고 불편했지만 어쩌겠어요. 제 남편의 부모님이고 제게는 시부모님인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제 동생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런 점을 항상 못마땅해 하시는데도 남편은 굴하지 않고 제 동생들에게 잘했어요. 집에 데리고 살면서 항상 살뜰히 챙겼고 여유가 되면 동생들 학비에 용돈까지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친부모보다 저의 형제들을 잘 챙겨주는데요. 남편은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유난히 저희 형제들과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남편 말이 부모님의 사랑은 듬뿍 받아서 좋긴 했지만 그로 인해 힘든 점도 많았답니다. 부모님의 과보로 인해 어릴 때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대요. 남자아이인데도 행여나 나갔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시부모님께서 일절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시고 운동도 못하게 하셨대요. 남편은 축구도 농구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너무 심심하고 답답해서 나가놀고 싶다고 시부모님을 졸랐대요. 그래도 들어주지 않자 남편은 밥도 안 먹고 단식 투정을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행여나 귀한 아들 굶다가 병이라도 날까 싶었는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기는 했다네요. 그래봐야 태권도 학원을 보내주신 거였지만요.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태권도 학원에서 운동하다 넘어져 다리를 살짝 삐었답니다. 그날 바로 태권도 학원을 그만둬야 했대요. 남편이 다치고 온 날 시아버지가 바로 태권도 학원에 쫓아가 애를 어떻게 본 거냐고 난리를 치셨다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릴 때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좀 알만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랐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런 남편이 좋았어요. 저와는 달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 매번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더군요. 남편은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유약해도 너무 유약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사회생활과 잘 맞지 않았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은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남편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졌다곤 해도 어쩔 수 없는 꼰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 여전히 야근도 많고 회식도 자주 했고요. 남편이 새로 옮긴 부서의 부장님께서 남편을 별로 예뻐하지 않나 봐요. 남편은 부서를 옮긴 순간부터 매일 집에 와서 징징거렸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징징거렸어요. 회사에 가기 싫다고요. 부장님이 자기만 미워한답니다. 저도 처음엔 남편을 다독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부서에 적응하고 잘하다 보면 분명히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노골적으로 미움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회식이 있다고 해서 늦을 줄 알았는데 저녁 8시도 안 돼서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회식이 일찍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일찍 끝난 게 아니라 남편이 그냥 중간에 집으로 와버린 거였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자기, 나 곱창이니 대창이니 이런 거 징그러워서 못 먹는 거 알지? 근데 부장이 나 못 먹는 거 알면서 일부러 곱창집으로 회식 자리를 잡은 거야. 그래도 내가 참고 먹어보려고 했다? 근데 이 재수탱이 부장이 나더러 남자가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서 어떡하냐고 쪼다갔다고 빈정거리더니만 마지막에 닭발까지 시키는 거 있지? 남편이 회식을 하다 말고 집에 온 이유는 닭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남편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거 많아요.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저도 하루 종일 꽉 끼는 유니폼에 높은 구두 신고 흔들거리는 비행기에서 매일 웃으며 물이니 주스니 서빙하는 거 힘듭니다. 운동화라도 신고 일하면 좋겠다 싶을 때가 허다해요. 하지만 반창고 붙이고 꾹 참으면서 일합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니까요.
사실 몸이 불편하고 힘든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저는 가난한 게 더 무섭거든요. 일이라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라도 저와 너무 달랐어요. 세상에 직장 상사가 싫은 소리 좀 하고 회식 때마다 곱창이니 닭발만 먹는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참고 있을 수가 없다네요. 남편은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힘들게 들어간 그 좋은 직장을 사람 하나 때문에 관두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만두고 나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나 사실 직장 다니는 거 적성에 안 맞아. 퇴직금 나오면 당신 비행이나 따라다니면서 여행이나 좀 다닐까 봐. 그게 말이 돼?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만두고 나면 그냥 백수인데 다시 어떻게 먹고 살지 아무 생각도 없이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니겠다고? 자기는 그게 문제야. 나 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실 텐데 뭔 걱정이야. 이 기회에 당신도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여행 다닐래? 앞으로 아이 생기면 놀러 다닐 시간도 없을 텐데 이 기회에 같이 가면 좋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젊고 건강한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팽팽 놀겠다는 소리야? 그런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남편은 답답한 소리만 해댔습니다. 시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30평대 아파트를 척척 사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재산이 엄청나게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시부모님 두 분 다 80이 다 된 연세에도 아직 시장통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세요. 죽을 때까지 아들 신세 안 지겠다고요. 저는 며느리인데도 그런 시부모님을 보면 대단하다 싶고 패기치고 싶지 않던데 남편은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도움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때면 오냐오냐 큰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은 부모 사랑 못 받고 의지할 데 없이 크긴 했지만 진작부터 다들 독립적이고 생활력이 강해요. 동생 둘 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척척 들어갔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남편이 더 걱정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남편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글쎄 남편이 이 인간이 저 모르게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비행이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서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있던 남편 핸드폰이 연신 울리더라고요. 저는 직장도 그만둔 사람이 무슨 연락이 이렇게나 오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눈이 번떡 뜨였어요. 너무 놀라서요. 글쎄 대출 이자 금리가 올랐다는 문자였어요. 저는 혹시나 광고 문자인가 싶어 몇 번을 확인했나 몰라요. 그런데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을 추궁했어요. 이 문자 내용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그제야 남편이 제게 이실직고 하는데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전,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제 동생들과 살 때부터 말이죠. 동생들이 분가에 나가고 둘이 살게 되면서 유난히 직장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더군요. 진작 회사를 그만뒀으면서 저에게 밑밥을 깐 거였어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 내내 직장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다닌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받았던 거고요. 저에게 그만뒀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 제게 줄 생활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 몰래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몇 년 동안 월급이라고 속이고 저에게 준 생활비가 알고 보니 다 대출받은 돈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동생들에게 용돈 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그랬던 거죠. 대출받은 돈도 다 떨어져 가고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버티고 버티다 제게 사표를 내겠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땅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유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인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남편을 선택하고 일찌감치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는데 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 실수였죠.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의 사고를 저 혼자 수습할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집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자그마치 몇 억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시부모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렇게 회사 생활 힘들었으면 진작 우리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랬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도와줬을까. 시아버지는 대출이고 뭐고 상관없이 오로지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장을 그만뒀을까 그것만 걱정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회식 자리에서 곱창이니 닭발 먹는 거 힘들고 상사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그만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시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안쓰러워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괜한 불똥이 제게 튀었어요. 애미야, 네가 남편한테 얼마나 잔소리 해댔으면 우리 아들이 회사 그만뒀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겠니? 어쩐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쌀이 쏙쏙 빠지더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이상한가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모두를 속인 게 다 제 잘못인데 혹시 저만 모르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아요. 거기다가 남편이 친 사고로 인해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신혼집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실은 저희 신혼집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시부모님께서 저에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아파트를 살 때도 시부모님께서 받으신 대출이 일부 있었답니다. 그렇죠. 그 비싼 아파트를 사는데 어떻게 대출 하나 없이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추가로 받은 대출까지 있다 보니 이게 아파트를 살면 살수록 더 큰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까지 올라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쉽게 말해 8억에 산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5억 가까이 떨어졌는데 대출 이자까지 올랐으니 손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파트를 결국은 팔았어요. 저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어차피 애미 너는 매일 비행 간다고 나가서 며칠씩 집 비우잖아. 내 아들 장가 가더니만 아주 반쪽이 됐어. 이 김에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얘 몸보신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 어머님 아들이 일 그만둬서 이제 저 혼자 보는데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안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집까지 날렸는데. 아이고 그깟집 내가 또 사주면 그만이니까 너 괜히 내 아들 바가지 긁고 구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내 아들 사돈 처녀총각 건사하고 산 게 몇 년이냐? 그 정도면 너도 앞으로 시부모님 평생 모시고 살아도 할 말 없어. 남편이 잘못한 건 다 시부모님이 알아서 책임지면 그만이니 저더러 찍소리 하지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제 동생들 데리고 산 세월이 있으니 저더러 다 이해하라네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지 같은 부모한테서 벗어나 보겠다고 너무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결혼을 쉽게 했나 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훨씬 더 힘들었어요. 시부모님 댁은 오래된 옛날 아파트입니다. 시부모님이 쓰시는 안방과 저희 방이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가운데 거실 베란다가 양쪽으로 다 연결돼서 통 베란다였습니다. 베란다에만 나가면 양쪽 방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죠. 방에서도 남편과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만 잠깐 해도 어떻게 금방 들으시고 시아버지든 시어머니가 후다닥 달려오셨어요. 저는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매일 시부모님의 간섭까지 받게 되니 점점 더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쓰는 침실인데 시부모님 방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밤이 되면 더 불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원래 일찍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아버님이 주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방에 들어가시질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방에 들어갈 때까지도요. 소름 끼치게 싫었던 건 바로 시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잠깨가 예민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불을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내도 금방 잠에서 깨곤 하죠. 그런데 며칠 새 자꾸만 자려고 누우면 누군가가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통베란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 시부모님이 뭔가 찾으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빼꼼히 저희 쪽 베란다 쪽에 다가와 귀를 대고 계시는 모습을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밖에 시아버지가 계신 것 같다고요. 남편은 잠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저더러 얼른 자라고 타일렀습니다. 다음날 시부모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장에 나가셨지만 저는 내내 찜찜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여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함께 살 때 있었던 일까지 떠올랐습니다. 여동생이 혼자 집에서 씻고 나왔는데 시아버지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던 일이요. 그 전날 밤의 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 시아버지가 어쩌면 음흉한 변태일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도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만약 또 소름 돋는 행동을 하시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발 아니기를 바랬는데 제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새벽이 깊어지자 시아버지께서 또 베란다로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문 쪽을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그 눈동자가 얼마나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지 잠시도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베란다를 보라고요. 그러고는 빠르게 핸드폰 조명을 켜서 베란다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시아버지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만했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남편도 베란다에 시아버지가 나타날 줄은 몰랐을 거고요. 저는 침대에서 곧장 일어나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남의 방을 훔쳐보셨는지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그새 시아버지는 헐레벌떡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아버님이 우리 방 매일 훔쳐보고 계셨다니까? 아버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건데? 혹시 아버님 변태 아니야?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점잖은 분인데 그런 헛소리를 해.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까지 주무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점잖기는요. 점잖은 사람이 며느리 자는 방을 몰래 훔쳐봐요? 그뿐인 줄 아세요? 예전에 제 여동생이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오셨었다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를 모함한다면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시아버지가 그대로 줄행랑을 쳐버린 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이대로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여보,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를 훔쳐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확인하려고 하신 거야. 남편은 뭔가 알고 있는 건지 눈까지 질끈 감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자기도 알잖아. 내가 어렵게 생긴 아들이라는 거. 우리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무래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려고. 뭐? 확인? 무슨 확인? 저는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혹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런 걸까봐 걱정돼서 방을 훔쳐본다뇨.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아이를 갖지 않으니 시아버지께서는 계속 남편을 닥달했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남편은 외아들이니까요. 사실 저도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부녀로 살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살겠다는 게 어른들이 쉽게 허락해 주실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더 황당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날 언제 돌아오셨는지 시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다 앉히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시아버지께서 제게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분이셨어요. 내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아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거야.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유부녀가 아내로서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렇다고 남편을 매일 밤 혼자 방치하고
부부관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엄연히 아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야.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저급한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며느리에게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귀한 아들이 불쌍할 따름이었던 거예요. 저와 남편이 잠자리를 갖지 않는 줄 알고요. 그게 아내의 본분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런 인간들과는 단 하루도 가족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저는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들었을 때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들이 사는 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대로 순순히 나오기는 아무래도 배알이 꼴려서 아주 작은 복수를 하나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지역 내에서 꽤 유명인사예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바로 장기 세금 체납불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십니다. 시아버지가 워낙 굳으세요. 아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돈을 쓰지를 않아요. 다른 돈은 다 쓸데없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시댁에 들어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의 현금 장사를 하십니다. 시댁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주차장에 개인 창고가 하나씩 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 창고에 금고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현금을 그대로 모아뒀어요. 그렇게 해둔 이유도 다 귀하디 귀한 아들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재산을 몽땅 다 물려주고 죽어야 하는데 나라에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까우신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남편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뒹굴뒹굴 놀며 80이 다 된 부모가 벌어다 넣어둔 금고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저도 한때는 그런 남편이 부러워서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하는 바보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희 시댁 시부모님은 다 미쳤습니다. 아들한테 미쳐서 현실을 망각하고 계세요. 아들 바보 둘이 키워놓은 바보 왕자를 더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을 나오기 전 구청 세무과에 신고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내지 않은 세금은 아파트 지하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다고요. 지금도 제 귓가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창고 앞에 앉아 밀린 세금을 모두 다 빼앗기고 엉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낸 상태예요.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고 시부모님에게 저를 데리고 오라고 난리인가 봐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그것만은 해주실 수 없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절대 다시는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겠다고요. 밀린 세금을 저 때문에 내게 된 게 꽤 억울하신가 봐요. 저로서는 잘된 일이죠.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잘한 건 아이를 낳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어요.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건 저는 아무래도 가족 복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낳아준 부모 버리고 집 나가서 벌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를 버린 것도 이혼하는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누구든 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 저는 언제든 다 버리고 똑같이 대갚아 줄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여러분께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조언 남겨주세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라면 제가 꼼꼼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전혀 안 그렇지만요. 저 시집 오고 얼마 안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 기다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까지는 아니었고 가슴을 덮는 길이는 되었죠. 결혼한 뒤로 처음 맞는 여름이었는데요. 그 머리 볼 때마다 지저분해 보이네. 이제 앞으로 계속 날이 더워질 텐데 그거 보기만 해도 더워서 어쩐다냐? 초여름을 맞이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제 머리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대셨습니다. 제발 정리 좀 하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긴 장발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어깨 길이로 자르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오히려 더운 날에 어깨에 닿는 단발머리면 훨씬 더 덥거든요. 제대로 머리가 꽉 묶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애매한 길이, 게다가 저한테 딱히 단발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기집애들 머리 치렁치렁한 꼴 나는 못 본다 라고 하셨던 분이라서 학창시절 내내 학교에서 규제를 안 해도 집안에서 자체 규제를 당하는 바람에 아주 정갈한 머리 모양만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숨통이 트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 하고 다녔던 거고요. 연예인 따라서 유행했던 파마 머리도 해봤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짧은 머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맹세컨대 시부모님 앞에서 머리 지저분하게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었어요. 밥 먹을 때라든지 식사 준비를 할 때는 무조건 머리를 하나로 딱 묶는 게 습관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러셨고 어른들께서는 종종 이렇게 기다란 머리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시어머니의 핀잔을 넘겼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여름에 시어머니랑 같이 동네 미용실에 갈 건수가 있었어요. 저는 일명 머리 다듬기라고 하죠. 살짝 길이를 자르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매만지는 거요. 그렇게 머리를 다듬을 생각을 하고 저는 미용실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미용실 천을 두른 채로 말이죠. 우리 새댁 언니야는 오늘 그냥 머리를 살짝만 다듬어주면 되지요? 네, 사장님. 그냥 무난하게 정리만 해주세요. 머리 길이는 조금만 짧아지면 좋겠어요. 미용실 사장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은 미용실에 있던 TV의 채널을 딴 걸로 돌리시려고 잠깐 자리를 떠나셨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소파에 앉아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미용 가위를 대뜸 집어드신 거예요. 내가 볼수록 이거 꼬라지 답답해서 안 되겠다. 에라이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집어드신 가위로 제 뒷머리카락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저는 멀뚱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서걱 하는 소리에 넋이 나가버렸죠. 그냥 아무렇게나 가위질을 크게 한번 싹 해버리신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째? 머리를 이렇게 막 잘라놓으시면 어떡해요? 미용실 사장님께서 호들갑을 떠시길래 그제서야 제가 좀 정신이 들었다니까요. 오죽 황당했으면 제가 일시적으로 멍하게 있었을까요? 그제야 알았죠. 제 뒷머리카락이 크게 잘려나갔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정말로 소름이 돋아났던 것은 거울 속으로 비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깔깔대면서 크게 웃고 계셨어요. 아이고, 내가 모양을 멋대로 해놔서 미안하네. 그런데 내가 볼 때마다 영 답답해서 말이지. 이러니까 내 속은 좀 시원해질라 그러네. 너무 즐겁게 웃으셔서 눈물까지 나셨는지 손으로 눈가를 훔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는 물론이고 미용실 사장님까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마무리는 알아서 센스 있게 해줘요. 나는 장이나 보러 좀 가봐야겠네.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입을 벌린 두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남기신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미용실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미용실에서는 TV에서 나오는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동안 적막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손거울로 제 뒷머리카락의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가운데가 쥐 파먹은 듯이 크게 듬성한 모양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 잘려나간 길이에 맞춰서 여기서 더 짧아지진 않게 다듬어 볼게요.
울음을 참는 저를 보면서 사장님께선 혀를 끌끌 차셨죠. 저는 대꾸도 못하고 입을 꼭 다문 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용실에 들어오신 어떤 손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저 아가씨는 왜 울먹이면서 머리를 자르고 있냐고, 여자가 군대 입대라도 하는 거냐고 그러셨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서러워져서 진짜로 울고 말았네요. 그날 진짜 남편한테 오만 소리를 다 지르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인의 주선으로 만난 사이였고 연애 기간이 길지도 않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한테 저는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죠. 시집 와서 처음으로 울고불고 화를 냈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굉장히 마지못한 표정으로 근데 잘 어울리는데? 길이도 어깨는 넘겨서 내려오잖아. 그럼 머리도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자른 게 더 잘 어울려. 보기 좋은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 의견을 구했나요? 저는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한 폭로를 한 것이었는데 왜 그런 평가나 주고 자빠진 것이었는지.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젊은 애가 머리도 빨리 자라는데 이런 걸 가지고 유난이구나. 천년만년 머리가 안 자라기라도 한다냐? 추운 겨울날 되면 벌써 다 자라 있을 거다. 그러니 네 시어미한테 뭐라고 하지 말거라. 버릇없어 보이고 영 모양새가 별로인 것 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되려 저를 따끔하게 혼내셨습니다. 아주 엄한 표정이셨거든요. 사건을 일으키신 장본인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 흉을 보셨습니다. 아애가 왜 저렇게 유난을 떨어? 머리 좀 생각보다 짧게 잘렸으면 그게 뭐 어때서? 주변의 지인들께도 그렇게 제 뒷담화를 해놓으셨어요. 졸지에 저는 천하의 예민한 며느리로 시댁 동네에서 찍히게 되었습니다. 당한 사람은 전데 끝까지 손에만 안고 간 역대급 사건이었죠.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한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곱씹어 볼수록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결혼 초반부터 저랑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고부관계의 시작점을 끊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또 두고두고 서러워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남편이랑 둘이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발했었던 거고요. 시아버지의 차에서 자꾸 이상한 소음이 난다고 해서 남편이 그걸 봐줄 겸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각종 기계 이런 걸 원체 잘 볼 줄 알거든요. 도착해서 잠깐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은 시아버지의 차를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마늘 까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출출하다면서 간식거리를 찾았어요. 그래? 그럼 계란찜 해줄까? 보니까 계란 많더라. 어머님께서 어제 계란 새로 사놓으셨대. 제가 물어봤는데 남편은 부엌 찬장에서 라면 하나를 꺼내들더니 이걸 끓여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내가 좋아하는 무파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계란 하나 풀어서 이거 끓여 먹으면 되겠네. 같이 먹을 거면 2개 끓일까? 아니야, 나는 생각 없어. 그런데 간식으로 라면이나 끓여 먹었다고 하면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봐. 그게 나는 걱정이 되네. 무슨 소리야. 라면이 얼마나 든든한데. 저녁 식사 전에 너무 거나하게 먹었다고 뭐라 하시면 모를까? 남편이 그러길래 저는 그냥 계속 TV 보면서 마늘이나 까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고요. 잠시 후 지인분의 댁으로 마시를 나가셨던 시어머니께서 귀가하셨습니다. 저한테 마늘 까놓으라고 시키시곤 낼름 외출을 하신 시어머니가 저는 내심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막 노려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못마땅하단 표정으로요. 저는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노동까지 하고 있었는데 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지 궁금했다가
금세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면? 너 혹시 네 집에서도 라면만 이렇게 끓여 먹는 거야? 설마 그건 아니겠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사실에 은근한 짜증을 보이셨죠. 일부러 저 다 들으라는 듯 밥도 안 차려주는 마누라 만난 건 아니냐며 남편에게 계속 중얼중얼 떠드셨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눈치로 라면을 다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국물이 많이 남았던 거예요. 그거 그냥 덜어. 국물이 많이 남았는데 아깝게 시리.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면 국물이 많이 남아봤자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왜 못 쓰니? 먹을 사람이 있잖아.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쪽을 눈짓하셨죠. 이따 저녁 먹을 때 쟤한테 밥 말아서 라면 국물 처리하라고 하면 딱이겠구만. 그 순간 저는 저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TV에서 막장 소재를 다룬 주말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당장 인물들보다 시어머니가 더 막장이란 생각이 들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황한 남편이 재빨리 라면 국물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또다시 저 들으라는 듯 지 서방이 뻔히 다 먹은 거 알고도 말이나마 설거지 해주겠노라고 나서지도 않는 것 좀 봐. 저게 성질머리지. 저게 바로 성질머리야.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저 너무 열받아서 마늘 까던 작업 바로 접었습니다. 작업 완수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까운 단계였지만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 까겠다면서 뒷정리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저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마늘 까던 거 정리 마치고 나서 그냥 겉옷도 챙겼어요. 나 집까지 택시 타고 갈게. 아버님 차 고치는 거 마저 끝내고 오든지 해. 저는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와 당황한 남편을 두고 먼저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혼자 오면서도 울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일을 계기로 시댁의 걸음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참 웃기고 우스웠던 점은요.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따라서 안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댁에 자주 가고 싶어 했으면서 왜 혼자서는 안 간다고 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비단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우리나라에 참 많고 많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 없이는 자기 집에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지인들에게도 직접 다 물어봐서 들은 얘기였으니 정확도가 높지요. 편하게 혼자서 자기 부모님 뵙고 오면 좋은 것인데 어째서 아내라는 존재 없이는 안 가려는 것인지 대리효도를 시키려는 심산인가요? 아니면 혼자서는 자기 부모님이랑 어색해서 그러는 건가요? 정말로 희한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상심리에 대해 고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 다 읽어볼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 거로 시댁의 발길이 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시부모님께서는 제발 와서 얼굴들 좀 비추고 살아라는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게 되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진짜 우시는 소리로 주말에 와서 맛있는 음식이나 좀 먹고 가. 누가 와서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하든?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시길래 마지못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 점심에 맞춰서 가기로 하였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토요일 이른 아침에 남편이 급한 업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기계를 잘 만져서 그때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래처에서 지금 기계에 이상이 왔다고 빨리 좀 봐달라고 주말 아침 대바람부터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별 수 있나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에 같이 못 가게 되었죠. 저는 혼자 그 적진과도 같은 시댁으로 가기는 싫었지만 이미 토요일 점심에 맞춰서 가기로 일주일 전부터 정해놓았던 것을요. 어떻게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저 혼자서라도 꼭 좀 가달라고 부탁 어린 말을 하였고, 그래서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전화를 드렸죠. 오는 길이냐? 집에서 출발한 거야? 네, 어머님.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 가게 되었어요. 그이는 갑자기 급한 용무가 생겨버려서요. 아이, 뭐야? 아이, 어떻게 하필 오늘 같은 날에 그런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런다니? 그러게요. 중요한 거래처라서 그냥 어쩔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가는 길에 사갈까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왕 오는 길에 바카스 한 박스랑 쌀과자 몇 가지 좀 사와봐라. 라면도 사오고. 저 혼자만 가고 있다니까 목소리가 달라지시던 시어머니. 이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마트 들러서 주전부리들 사고 약국 들러서 바카스랑 쌍화탕 같은 거 바리바리 사다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양손에 가득 먹거리를 들고 시댁에 들어갔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보이지도 않으시고 혼자 저를 맞아주신 시어머니께서 대뜸 저보고 왔으니까 점심부터 먹자고 하시더군요. 원래 점심 식사 때 맞춰서 오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알겠노라고 대답을 드리면서 부엌으로 갔다가 저 진짜 기가 막혀서 미칠 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찬밥이랑 배추김치랑 도시락김, 꼴랑 이렇게 차려져 있었어요. 찬밥인 걸 바로 어떻게 알았냐고요? 밥 공기 위에 랩이 씌워져 있었거든요.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린 모양새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이 좀 흘러나왔어요. 대체 언제 올 거냐고, 얼굴 자주 못 보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땐 언제고, 막상 오니까 이런 취급이라고요? 게다가 진심으로 황당했던 대목은 시어머니께서 갈비찜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쳐다보니까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아휴, 애구구, 우리 아들 오래간만에 집에 오면 맛있는 갈비찜 먹여주려고 갖은 재료 다 넣고 양념에 재워놨는데 냄비에 올려보지도 못했네. 그대로 얼려놨다가 다음번에 오면 그때 줘야지. 뭐 어쩌겠니? 원래 예정대로 남편이랑 둘이 왔다면 냄비에 들어가서 익혀졌을 갈비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오게 돼서 그 갈비찜은 익혀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냉동실에 얼려질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참나, 이렇다 저렇다 하는 변명이라도 하시든가. 그런 변명을 하시는 성의마저 저에게는 발휘하기 싫으시다는 의미였겠죠. 차라리 빨리 냉동실에 얼려두시는 작업을 하시던가 왜 빤히 부엌해둬서 제가 보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제 말은요. 일부러 너한테는 이런 걸 절대로 줄 수가 없지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바리바리 장바다가 시댁에 왔는데 혼자서라도 꾸역꾸역 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형태로 갚아주시다뇨. 게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느껴졌던 건 제 손에 그 갈비찜을 들려보내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갈까요? 그이가 갈비찜 잘 먹잖아요. 제가 가지고 가서 그거 해줄게요. 아이고, 됐다. 그랬다가 누구 입에 얼만큼 들어갈 줄 알고 그냥 여기 두련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다음에 안 꺼내놓을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가면 그 갈비찜을 남편이 아닌 제가 더 많이 먹게 될까봐 그게 싫으셨던 겁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 나서 식탁 위에 찬밥, 김치, 김 이런 걸 보니까 전혀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걸 먹으면 진짜로 딱 저만큼의 존재가 될 것만 같아서 겁까지 나던걸요.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밥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한탄이나 한참 들어드리다가 자리를 떴고요. 혼자 집으로 오는 내내 차 안에서 미친년처럼 푸하하 크게 웃다가 또 혼잣말로 화를 내다가 그렇게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날 집에서 남편을 다시 보자마자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말했죠.
나 진짜 배고파 죽겠어. 이 시간까지 뭐 제대로 먹은 게 없다니까? 왜?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한다고 그러셨는데? 맛있는 거? 찬밥에다가 냉장고에서 꺼낸 김장김치에다가 김, 이렇게 달랑 있더라. 김도 엄청 작은 도시락김, 뭔지 알지? 바로 그거 하나만 딱 있었어. 내가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걸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안 먹고 와버린 거야. 야, 너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며느리가 돼서 거절하고 그냥 나왔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셨겠어. 남편이 거기서 시어머니 편을 들길래 제가 울컥하고 말았죠. 제 머릿속에는 시댁 부엌에서 봤던 갈비찜의 모습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장난해? 그럼 내가 그걸 먹었어야 됐단 소리야? 어머님, 갈비찜 재워놓으셨더라? 그런데 그거 안 익히셨어. 냉동실에 얼려놓는다고 하시면서. 뭐? 아니 왜? 갈비찜이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왔나? 왜겠어? 자기 아들 먹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며느리만 왔으니까 주기 싫으셔서 그러신 거지. 이제 아직도 내가 그 상황에서 찬밥에 김치에 그 김을 싸먹고 왔어야 했다고 생각해? 그제서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죠. 제가 너무 속상해서 계속 씩씩거리니까 제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뭔가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꼴에 일말에 눈치는 있어서 자기 엄마한테 그 일을 따지긴 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한 저는 그래서 찬밥 대접을 당한 그 사건을 그대로 넘길 요량이었는데요. 며칠 뒤에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상하다. 어머님도 아니고 아버님이 나한테 무슨 일로 연락을 하신 거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서 당황한 가운데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대뜸 일가를 터뜨리시더군요. 모름지기, 고기는 남자가 있는 밥상머리에서만 먹는 것이었다.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귀가 다 멍멍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님께서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살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드린 것밖엔 없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다뇨? 네 시어미가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고 또 겪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날 행동을 그렇게 한 것뿐이거늘 어디 좁디 좁은 견해를 들이밀어서 지 서방한테 다 꼰지르고 또한 부모 자식 간의 화목을 깨뜨리려고 들어. 예?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그날은 정말 당황스러워서. 시끄러워. 너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인지. 평소에 시아버지께는 아무런 유감이 없었어요. 워낙 고지식하신 분이긴 해도 원체 전면에 안 나서시는 분이었거든요. 늘 뒤에서 관망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가끔씩 나서실 때가 있었는데 반드시 뒤에는 시어머니의 사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바가지에 긁히다가 안 되겠으니까 움직이는 것이 시아버지셨거든요. 저는 딱 봐도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시아버지께서 직접 저에게 연락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걸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속이 조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직접적으로 저에게 불만이 없으실 거라 믿었기에 저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욱 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명랑하게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는 되려 놀라시면서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못하셨죠. 그러냐? 그래, 뭐 그렇다면야. 내가 잘 알겠다. 예상외로 제가 빠른 수긍을 하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오히려 하실 말씀이 없어지셨던 겁니다. 금방 전화를 먼저 끊으셨죠. 저는 이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그날 내가 시댁에 부득불 갔던 것이 잘못이었어. 앞으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시댁에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재차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만 결심을 했을 뿐인데 따라오는 세트가 있었죠. 자기 혼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 뵙고 오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저희 남편 말이에요. 제가 가진 핑계를 대면서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더니 남편도 따라서 그렇게 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되셨어요. 얘, 너 이번에도 안 올 거니?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바쁘다고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하실 때마다 그런 채근을 하셨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그러시면 될 것을 꼭 며느리인 저한테 연락해서 닥달하시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란 표현을 여기서 써도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걸 당하신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려 찬밥 대접, 그날 이후 꼬박 5년이나 시댁 방문을 멀리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딸만 둘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아유, 줄줄이 손녀네. 그래도 손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실언을 제 앞에서 하심으로써 더욱 머나먼 고부관계에 불을 지피셨죠. 그런 분께 제가 뭐가 좋다고 저희 애들을 보여드리러 가고 싶겠나요? 그나마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또 손녀 똥강아지들을 귀여워하시는 게 다 보이는 시아버지를 이유로 시댁에 조금씩 가기 시작했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며 저희 애들을 나무라시기도 하였으나 항상 애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하시고 맛있는 간식 주려고 하시고 애들이 시끄럽게 굴어도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희 딸들 공주님 드레스 입고 사진관에서 기념으로 사진 찍었던 것도 인화해서 한 장 드리니까 뭐 이런 사진을 찍어놨어? 별꼴을 다 보겠구나.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걸 액자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시댁에 다시 꽤 발걸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좋은 쪽으로 변하셨다거나 고부관계가 부드러워졌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갈 때면 거의 남편이 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모처럼 운전을 하고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까 할 일거리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호박죽 써주신다더니 아직 작업 시작도 안 하셨고 그냥 덩그러니 늙은 호박만 나와 있고 그거 저보고 하라는 무언의 표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우리 아들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운전하고 오느라 엄청 피곤하지?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늘 그런 말씀을 꺼내들고는 하셨거든요. 당신의 아들은 오자마자 무조건 편하게 쉬어야 하고 며느리는 주방일부터 당장에 부려먹어야 하고 그날은 그걸 염두에 미리 두고 있었던 제가 자신만만하게 알려드렸죠. 아닌데요, 어머님. 오늘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흠칫 놀라신 눈치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내심 궁금했어요. 과연 제가 운전을 하고 왔다고 해도 운전자를 쉬게 하실지 말이에요. 이윽고 열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 그래? 오늘은 네가 운전을 하고 온 거였어? 잘했네. 앞으로도 웬만하면 네가 해라. 요즘은 여자가 남자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세상이라잖아. 역시나 어림도 없었지요. 운전하고 온 며느리는 절대 안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늘 그러셨듯이 저를 주방일로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눈치가 빤하길래 저는 오늘 운전하고 와서 그런가 나른하고 막 고단해서 잠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저 잠깐만 쉬고 있을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잠시 눈 좀 붙이면서 쉬어버렸어요.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호박죽은 시어머니께서 혼자 다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괜히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늘 저를 이런저런 이유로 부려먹으신 데다 항상 핀잔까지 주셨던 분이니 죄책감은 갖지 않으려고 했네요. 원래는 시어머니와의 미묘한 갈등만 아니면 저는 가족관계에서 문제점이 없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힘들어졌어요. 남편이랑은 지인의 주선으로 만난 관계였고 결혼 전제로 사귄 것이었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싸움 한번 크게 한 적이 없이 살아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천운이었다고 할 수 있었겠네요. 서로를 깊이 알게 된 기간이나 계기 없이 무작정 결혼한 사이였으니 말이죠. 너무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을까요? 딸 2명을 낳고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상대방이 애정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보단 점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식으로 느껴지게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권태기라는 것이 왔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초겨울이었기에 춥기도 했거니와 진짜 사방이 깜깜했어요. 집으로 가는 골목길로 딱 들어서는데 웬 까만 잠바를 입은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을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 골목길에 들어설 때부터 그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칠 때까지도 가만히 있더군요. 지나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리고 그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가 저를 따라서 뛰어왔던 겁니다. 제가 바로 방향을 튼 걸 모르니까 그냥 정면만 바라보면서 막 크게 두리번거리더군요. 저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구석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 남자가 완전히 시야에 안 보일 때가 되어서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난 상태였고 진짜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집이지?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 나 데리러 나오면 안 될까? 근처에 웬 이상한 놈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다급하게 말을 했는데 그 긴박한 음성을 듣고도 남편이 하는 말. 그러길래 내가 그 빌어먹을 야근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 지도키도 안 듣고서 야근을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니까 이상한 놈이든 특이한 놈이든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와.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먼저 끊더라고요. 와, 초겨울의 추위보다도 더욱 싸늘한 것은 그때 그 순간 남편이 보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후에 그 골목으로 들어선 고등학생 무리가 있길래 걔네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애초에 그 시기에 남편이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남편 차는 술이 맡긴 상태였고 그래서 제 차를 남편이 타고 있었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짧은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제가 남편의 편의를 위해서 제 차를 내어줬기 때문에 이런 퇴근길 공포를 겪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당신이 정남이 하나 없게 굴 수가 있어? 생판 남이라도 걱정돼서 집 앞에 나와줬겠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 없었잖아.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되려 저한테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남편 한 사람만 오롯이 제 편이어도 세상 살아가는 거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정말로 큰 상처가 되었어요. 이때의 일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땐 정말 무심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
이제 와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땐 미안했어. 이렇게 말을 해주긴 했는데요. 이미 그때 그 순간에 들었던 실망감을 복구시킬 수는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어느샌가 살짝 대면대면해졌는데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그렇게 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런 판국이었는데 제가 직장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담당했던 출판물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는 별일 아닌 걸로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겼었습니다. 이게 잘못이었나 봐요. 이 표절 시비 사건이 눈덩이처럼 규모가 커지더니 법적 공방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업계에서는 화제의 사건으로 떠오르게 되었고요. 이 시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직장에 있지 않을 때도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떨려왔고 항상 잠을 자면서도 그 문제로 시달려서 피로가 온전히 가시지를 못하였어요. 눈밑은 퀭하고 입술은 말라서 버석거리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왔어요. 정수리 부근에 동그랗게 땜빵이 생겨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 초반에 아주 혈기왕성한 나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런 식으로 탈모가 온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숱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저는 원체 머리숱에서 부족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숱은 부족하지 않은데 머리 위에 동그랗게 누가 무슨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놓은 것처럼 땜빵이 있으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땜빵의 크기가 좀 컸어요. 이 크기가 작은 사람은 엄지손가락 손톱만 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것의 몇 배는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시달린 것도 짜증이 나는데 원형 탈모까지. 너무 속상했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시댁에 갈 때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제가 계속 모자를 안 벗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땜빵이 생기고 있다는 걸 진작 아셨기 때문에 어려우니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에서 아, 그게 심해져서 모자로 가리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었고요. 아니었으면 진작에 밥상머리 앞에서 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실 분이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신 게 왜였겠어요? 누가 봐도 탈모 때문에 모자를 쓴 것이니까 그랬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참 얄미우셨네요. 답답하게 그 모자는 왜 자꾸 쓰고 있어? 정수리에 탈모 왔으면 뭐 어때서?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이 머리카락이 빠졌길래 그러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목소리가 많이도 해맑으셨거든요. 남편이 헛기침을 하면서 눈치를 주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다무셨지만 괜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느꼈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한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냥 남남이구나. 진실로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는 건 영영 없는 일인 거야. 자명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이후였습니다. 바야흐로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날이었죠. 지난 세월 속 그 어떤 사건도 이날 일어난 사건에 비견되진 못할 거예요. 저로 하여금 사연을 적게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칠순날에도 모자를 쓰게 되었네. 칠순잔치 전까지는 머리가 다시 자라나길 바랐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었구나. 가르마를 넘겨서 가려보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는 수밖에. 저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한숨 섞인 중얼거림을 뱉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탈모로 땜빵이 생긴 게 뭐가 어떠냐면서 그냥 당당하게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제가 무슨 대머리 탈모가 와서 수습이 불가능해진 중년의 남자도 아니었고요. 가뜩이나 일련의 사건들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예민해진 게 아직 덜 가신 때이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로 감정의 널뛰기가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 원형 탈모를 드러내놓고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진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옷에 어울리는 모자를 찾아서 쓰고 갔고요. 확실히 그런 자리에 모자를 쓰고 간다는 게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날 입은 옷하고 느낌은 잘 어우러져서 이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멋을 낸 것처럼 보이는 패션이었고요. 장소도 좋은 곳으로 빌렸고 분위기도 아주 괜찮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음식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고요. 시아버지의 오랜 절친이신 분의 아드님께서 칠순잔치에 사회를 보셨는데 정말 구수한 음성으로 재치 있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풀어진 기분으로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영상을 즐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유, 저거는 그냥 바락바락 이런 날에도 지고집 안 꺾고 저런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득 귀에 박혀 들어왔어요. 슬쩍 눈알만 굴려서 그쪽을 쳐다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인 친구분들 사이에서 신이 나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얼굴들을 다 아는 그런 분들이셨고요. 특히 그 중에서 두 분은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댁 근처에서 사셨던 이웃들이셨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로부터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잘리고 난 이후 저를 천하의 예민한 며느리로 인식하시게 된 분들이기도 하셨죠.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서 꼭 저를 그렇게 유별난 며느리 취급들을 하셨어요. 저만 보시면 저렇게 괜찮은 시어머니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요. 이렇게 훈수 같은 말씀들을 날리곤 하셨던 분들이셨죠. 간만에 뵙게 되니까 전혀 안 반갑더라고요. 이런 날, 이런 자리에서도 저렇게 모자를 쳐쓰고 지랄을 떨어야겠냐고. 아휴, 꼴 보기도 싫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꺼져버렸으면. 그 순간 들려온 시어머니의 발언, 그건 분명히 저를 겨냥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인분들이 낄낄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장단을 맞춰주고자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저를 비웃고 싶어서 그러신 것인지는 알 길이 없었으나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제 기분이 완전히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저렇게 흉측한 몰골로 지 시아버지의 칠순에 올 생각을 했나 몰라? 아이고, 내가 진짜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는가 생각하면 억울해, 억울해. 너스레를 떠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강하게 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은 차분하게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걸음을 옮기는 저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드는 순간부턴 모든 시간이 저에게 주목되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마지막 고민을 짧게 했죠. 지금 이걸 질러버리면 나는 애들 아빠랑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내가 확 질러버리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내 저는 과연 저의 남편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빠르게 하게 되었고 결국은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외쳤고 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고 계셨어요. 저는 씩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어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모자를 쓰고 오다니 정말 죄송하다 못해서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참으로 못난 며느리죠? 그런데 이렇게 못난 며느리인 김에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란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요.
되는 대로 말을 막 뱉었어요. 칠순잔치의 주인공이신 시아버지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저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그 표정은 경악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님, 제가 한때는 못난 마음씨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명절에도 꼴랑 하루만 머물다가 간다면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어찌나 많은 욕을 하셨었는지 저 다 기억해요. 하도 욕을 얻어먹어서 그런지 저는 항상 배가 안 고프답니다. 시어머니께선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리셨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구슬픈 눈빛을 꾸며내며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정확한 발음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꼴랑 하루만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명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머님은 뭘 하셨나요? 혹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온 옛 친구를 만나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옛 친구분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소리들을 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바들바들 몸을 떨기 시작하셨고 그게 제가 있는 거리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희 그이가요, 그냥 기계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잘 만지는 거 어머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그이가 차 수리도 종종 해줬잖아요. 하도 잔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저도 시댁에 갈 때마다 차량 내부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랬답니다.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기도 하고 작동이 잘 되는지 궁금해서 블랙박스를 보기도 했었죠. 저기 어머님,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그 차량에 블랙박스 끄시는 법을 잘못 숙지하셨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끄는 거 아닌데. 시어머니께서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되셔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곤 대뜸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셨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당최 뭘 하는 거니?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확인사살이라는 것을 선사해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뜨거운 일탈을 직접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영상으로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뻗친 삿대질 그 손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셨고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칠순잔치의 현장. 그곳에 시아버지의 고요하게 분노한 음성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그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노라고 맹세할 수 있겠어?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드렸습니다. 숱한 고민 끝에 혼자 묻어왔던 진상이었지만 저는 어느 때고 그 사실이 공개될 것이란 것을 내심 생각하고 있기도 했으니까요. 네, 아버님. 저는 만에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블랙박스의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확인시켜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죠. 지인분들은 경악에 찬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현장은 흐지부지하게 와해가 되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굴 수가 있냐는 말이야. 넋이 나가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대뜸 저에게 달려드셨습니다. 제 멱살을 잡아서 짤짤 흔드시더군요. 모자가 벗겨질 정도의 거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시어머니의 눈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날 이때까지 그 비밀을 제가 지켜드린 것으로 어머님은 저에게 고마워하셔야죠. 진작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아버님께 정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저에게서 떼어놓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모자를 주워다가 저에게 다시 씌워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선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아들의 모습 앞에서 말이죠.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를 보면서 커다란 한숨을 깊이 내쉰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족하단 생각이 들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장에 시어머니를 쫓아내셨고 알거지로 인생을 마감시켜주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인생에 다시 없을 배신감을 느끼셨대요. 절대로 용서 따윈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그 일을 함구하고 살아온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저로선 다행이었네요.